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국민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어마무시한 세력이 있었는데요. 태국 농가의 현재 상황은 끔찍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제력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린, 오늘도 일찍 왔네요. 에릭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시곤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기대돼서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강의실이 차츰 학생들로 채워지는 동안 저는 지난밤 뉴스에서 본 전염병 관련 보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태국에서 발생한 탄저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버지가 국제의료지원단체에서 일하시던 시절, 저는 태국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종소리와 함께 에릭 교수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미디어의 관심이 줄었을 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죠. 최근 한 나라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사람에게까지 퍼지며 농촌과 도시 모두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질병이 어떻게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세계 곳곳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전염병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와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간다가 보였습니다. 2022년 우간다에서 발생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와 유사한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80%에 이르죠.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직원 5명이 감염되어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가 즉시 개입했지만 감염 경로 추적에는 실패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우간다의 격리시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이라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으로는 2021년 브라질에서 퍼진 광우병 의심 사례입니다. 미처 도축 전에 발견되지 못한 감염소가 일부 가공 육류로 유통돼 식품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어요.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데 이 사태로 인해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죠.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식품 안전 더하기 무역 영향은 국제관계 변화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브라질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예요. 처음에는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인도 북부 지역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니바 바이러스입니다. 과일 박쥐에서 유래한 이 바이러스는 몇몇 농촌 지역에서 인간 간 전염이 의심되며 봉쇄 조치가 실시되었어요. 학교가 폐쇄되고 지역 경제가 마비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이 사진은 비어있는 시장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활동이 중단돼요. 특히 농촌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죠. 과일 박쥐가 서식하는 지역의 농부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질병의 위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벌어진 탄저병 사태는 단순한 전염병 그 이상입니다. 감염자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발생했죠. 이 사건은 질병뿐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 식품 유통,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탄저병은 흔히 가축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인간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 탄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 탄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죠. 문제는 이 질병이 발생한 지역이 라오스와의 국경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에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육류가 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죠. 저는 노트에 탄저병 더하기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영향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에 이 문제를 축소하려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전염병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는 어떤 요소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국민의 건강인가요? 경제적 이익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안정인가요? 이제 태국의 탄저병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국 북동부 묵다한주 돈탄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태국 지도가 나타났고,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북동부 지역을 가리키셨어요. 이 지역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농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특히 소 사육이 활발한 곳이죠. 저는 그 지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푸른 들판과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물소들, 그리고 친절한 농부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지난달 이 마을에서는 파파 축제라는 불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공덕을 쌓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소를 도축해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고 축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도살된 소는 라오스에서 수입된 소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에서 탄저균이 발견되었고 이 고기를 먹은 마을 사람 중 2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한숨이 흘렀어요. 저는 빠르게 노트북에 라오스에서 수입 탄저균 감염 사망자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탄저병은 어떻게 발병하나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탄저균은 주로 흙에 서식하며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장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인간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그 고기를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어요. 피부 탄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위장관 탄저는 매우 위험하죠. 감염된 소고기는 이렇게 유통되었습니다. 묵다한주 돈탄구에서 시작해 나콜라 차시마주 피마이구의 소고기 가게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여러 음식점으로 퍼져나갔죠. 저는 그 경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도축된 고기 나눔 지역 전파 공포 경제 붕괴라는 흐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은 638명입니다. 이 중 98명이 감시 대상이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이 사망했어요.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소고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태국 전역의 노점과 정육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묵다한 주에서만 150개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1개월 동안 영업 중단을 준비하고 있죠. 슬라이드에는 텅 빈 시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벼야 할 곳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소, 그리고 검역 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엘린.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겠네요.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이제 국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요? 옆자리 친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라오스는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내륙국이었죠. 라오스는 최근 10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면서 경제적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었죠. 지금 라오스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죠. 문제는 단순히 한 마리의 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총리는 이 사태가 터지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의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입된 소에 대한 언급이었죠. 교수님은 총리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짧게 보여주셨어요. 총리는 태국 내 위생관리 실패와 농민들의 주의 부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수입된 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태국 내의 방역 실패로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었죠. 저는 노트북에 정치적 입장과 공중 보건이라고 적었어요. 패통탄 총리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태국 총리 취임 직후 중국과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 농민들이요. 정확합니다. 엘린 여기 봐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시위하는 농민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범인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소를 키우던 농민들까지도 싸잡아 위험한 축산업자로 취급받고 있어요. 소비자는 고기를 외면하고 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태국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농부 가족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실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육점의 소고기 가격은 280바트에서 150바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하루 판매량이 30kg이던 가게들이 지금은 고작 3kg만 팔고 있죠. 저는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90% 감소요. 이건 거의 파산 수준이잖아요. 많은 점포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1개월 동안 영업 중단을 준비 중입니다. 태국 정부가 약간의 보상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입 경로와 검역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농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정부가 숨기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 협력 관계가 있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저는 농민연합 국제조사 요구 한국 언급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외교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이해관계가 그 의무를 방해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국제보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태국 정부는 그렇게 중국 눈치를 보는 건가요? 자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패통탄 총리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예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중국과 라오스, 태국 간의 무역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공급망을 보세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받았고 이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라오스의 주요 산업, 특히 축산업은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죠.
저는 노트북에 중국 라오스 대리인 태국 피해자라고 적었어요. 이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라오스 국경 지역의 소농장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축 질병이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알고도 수출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라오스의 특정 지역에서 이미 소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검역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태국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근데 왜 태국 정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옆자리의 친구가 물었어요. 태국의 현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최우선시합니다. 무역 중단은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죠. 그리고 중국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예요.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고위 관료들이 악수하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더구나 현재 태국에서는 수입 경로, 위생 검역 미비, 중국산 축산업 관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려다 압력을 받았고 농업부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는 무시되었죠. 최근에는 태국의 독립연구소가 라오스, 태국 국경에서 소 이동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소들은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라오스 북부 농장에서 왔고 이미 그 농장에서 여러 차례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병든 소들, 부실한 격리시설, 그리고 허술한 국경 검문소.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일축했어요. 농업부 장관은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까지 말했죠.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가 먼저인 정권, 그 대가는 지금 태국이 치르고 있는 거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검역 그리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태국의 한 시민단체는 진실은 외교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과거 태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한국 농축산 협력 프로젝트 2010에서 2018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태국은 약 10년 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국의 성공적인 가축 방역 시스템을 태국에 전수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방역 기준, 유통 추적 시스템, 질병 신고 체계 등을 도입해줬죠. 덕분에 이런 대형 감염 사고는 없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타이, 코리안 디지털 축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수입 가축의 이력을 디지털로 추적했고 국경 검역소에서 정밀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었죠. 왜 지금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정책이 변화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대부분 중단되었고 대신 중국과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죠.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2018년과 2023년 태국의 가축 질병 발생률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2023년의 수치가 거의 3배나 높았어요. 통계는 명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체계가 무너진 후 태국의 가축 질병 발생률은 급증했어요. 특히 국경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축의 감염 사례가 많아졌죠. 더 흥미로운 것은 현지 농민들의 증언입니다. 태국 북동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나이 지긋한 태국 농부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영상 속 농부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랑 일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 없었지. 그때는 모든 소에 전자태그가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슬라이드는 다음 인터뷰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방콕의 한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을 때는 내가 파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검사를 통과했는지 모두 증명할 수 있었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샀지. 지금은 그런 신뢰가 사라졌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현 상황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과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가치에 기반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매년 정기 검사, 전자 시스템 유지, 교육 프로그램 등의 많은 투자가 필요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태를 보세요. 때로는 비싼 시스템이 실제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매뉴얼이 아직도 태국 농업부 서버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은 단지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저는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태국의 농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소규모 시위대가 한국 시스템을 되살리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태국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시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농부들은 소를 이끌고 거리로 나와 있었고 진실을 말하라, 우리의 생계를 지켜달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현재 태국 전역, 특히 피해가 심각한 묵다한 지역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위는 단순히 정부 비판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농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묵다한의 농민들은 정부보다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과 손잡게 해달라, 정치 말고 생명을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죠. 이 사태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라오스 소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라오스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농민들은 매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졌어요. 최근 20개 이상의 정육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은 정치적 갈등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보건협력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고 교실의 불을 밝게 켰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국제적 보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덮는 정권은 전염병보다 무섭다. 우리는 한국처럼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노트북을 닫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 저도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진실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요. 태국의 농민들처럼
정치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국민들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한 나라의 정부가 큰 일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태국 지진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태국 총리는 무언가를 덮기 위해 충격적인 정책을 내세웁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미리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국민들은 사건을 덮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넬리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특별강의 국제정치와 에너지 세미나에 참석했죠.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띄우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몇몇 학생들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외쳤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 각국의 평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미국 달러로 나타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킬로와트 시당 고작 0.002달러입니다. 이란은 0.005달러, 쿠웨이트는 0.007달러로 역시 매우 저렴하죠.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석유 생산국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는 0.089달러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세요. 0.11달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0.16달러로 한국보다 약 45% 정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은 무려 0.41달러로 한국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전기요금이 높은 편이죠. 표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도 $50가 안 나왔는데 한국은 이보다 싸다고요? 네, 한국은 실제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나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 보조금과 국제적 기술 원조가 있었죠. 또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한전은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변전소를 지어주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들의 전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술 원조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실제로 전기요금이 내려갔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한국의 기술 원조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에는 항상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이면을 살펴볼 겁니다. 넬리 씨, 혹시 태국의 최근 전력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태국의 전력 정책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눈빛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기셨고 거기에는 협력 중단이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태국 정부는 갑자기 한국과의 전력기술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국제에너지 협력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의 협력 중단 사례를 언급하신 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해외 전력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한전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슬쩍 노트북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는 한전이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 섬 지역의 태양광, 배터리 연계 시스템 무상 설치 2018년부터 2022년, 베트남 전력 손실률 40%에서 12%로 감소시키는 송배전 시스템 현대화 2016년부터 2021년, 태국 북부 농촌 지역의 고효율 송전망 구축 및 운영 지원 2019에서 2024년.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거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수준이잖아요. 마침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넬리 학생, 무언가 발견한 게 있나요? 한전의 해외 사업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관찰이군요. 사실 한국의 전력기술 원조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협력 모델이었죠. 화면을 봐주세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방금 본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한전의 해외 사업은 이윤 추구보다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섬 지역의 태양광, 배터리 연계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죠. 베트남에서는 전력 손실률을 40%에서 12%로 크게 감소시켰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해서 태국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지역의 농촌의 고효율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기사를 보니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이후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은 2022년에 한국과의 협력으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죠. 이는 태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라는 구체적인 혜택을 약속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검색하다가 2024년의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올해 초에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태국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이유로요. 교수님은 잠시 표정이 굳어지셨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넬리 학생, 혹시 그 이후에 태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찾아보셨나요? 저는 계속 검색하다가 눈이 커졌어요. 여기 있네요.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의 발언도 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중국도 한국처럼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었죠. 그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태국의 전력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태국은 잘 진행되던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중국을 선택했을까요? 패통탄 총리의 기대가 정말 합리적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전환의 뒤편 불 꺼진 약속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 정부의 결정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공식 발표는 중국도 한국처럼 지원과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 이면에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관계에서는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협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한국은 분명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태국에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관계 형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죠. 중국은 태국의 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협력 패키지와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말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중국 정부와 전략적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중국과 태국 간의 무역 통계와 함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패통탄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둘째, 방콕 외곽의 총리 가족 소유의 토지에 태국, 중국 경제특구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개발권, 예산 할당권, 그리고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분명 더 우수했고 장기적으로는 태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태국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태국의 전력 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는 태국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제 하에서 설비 효율은 예상보다 낮았고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전기요금 인하 계획은 1년이나 늦춰졌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 뉴스와 무너진 건물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근 태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피해를 입은 건물이 중국 국영기업에 시공되는 시설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 사태 직후 갑자기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협력 실패를 덮기 위한 조치였죠. 결국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대신 국민들에게 작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럼 결국 태국은 지진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실패를 덮기 위해 전력 인하로 덮으려고 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태국 국민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지진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국제에너지 정치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이면에 있는 진실은 종종 다릅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한국은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났을까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답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넬리 씨. 국제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 동의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국의 요청이 없으면 협력은 불가능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태국 에너지부가 한국 측에 보낸 공문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는 매우 정중한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런 결정은 단순히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의 무게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한국은 이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태국에 더 이상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태국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결국 태국 국민들은 더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가질 기회를 잃게 된 거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계속 적용되었다면 1년 전에 이미 전기요금 인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켤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더운 기후의 태국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에 가까울 텐데, 그 기회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종종 협력 종료나 우선순위 조정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선택이 실제로 누군가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제 정책 결정의 실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통계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태국 공영방송 PBS에서 전기요금 문제를 다룬 특별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짧은 영상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번역이 제공되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 장면이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조그만 집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비추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엔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선풍기만 돌렸어요. 에어컨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이번 여름엔 좀 나아지려나요? 영상은 태국의 여러 가정들을 보여주며 이들이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로 등장했어요. 이어서 태국 PBS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의 전기요금 인하는 뒤늦은 정책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금 인하가 과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방콕 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의 수차 툰프라콘 교수는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더 크게 요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정책 결정의 실제 결과입니다. 통계나 그래프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죠. 정치의 실패가 낳은 고통. 국제 정치와 에너지 정책을 공부할 때 우리는 종종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GDP 성장률, 에너지 자립도, 국가 간 협력 같은 큰 개념들요. 하지만 결국 모든 정책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의 사진과 그의 가족 기업들에 관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태국 총리는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 가족의 사업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도표를 가리키셨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취임 이후 자신의 가족 기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동산, 통신 분야에서요.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의 모든 결정이 총리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요?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결정이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협력이 기술적으로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선택한 것, 지진 피해 이후 중국 기업의 문제를 덮으려 한 것,
뒤늦게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이를 국민 보호 조치로 포장한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의 사업적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심지어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부실한 인프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분명 태국에도 감시기관이나 언론이 있을 텐데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주요 언론사를 장악하고 감시기관의 수장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후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는 해외에 망명하면서 대규모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베이징의 정치 엘리트들과 강력한 인맥을 형성했죠.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며 계속하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중국 중심 정책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이 아니라 아버지 탁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국 네트워크를 계승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태국 정치에서 친나와 가문의 결정은 항상 가문의 이익과 정치적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죠. 한국과의 전력 협력 종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권력의 남용과 그 대가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권력과 이익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일반 시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태국의 경우 그 대가는 비싼 전기요금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그리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권력은 종종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패통탄 총리와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의 실제 영향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고급 저택에 살고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이러한 단절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권력의 단절이 권력의 남용을 낳는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태국의 사례는 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건 정치인들의 결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패통탄 총리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에게는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치적 결정의 결과는 종종 가장 약하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정치와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강의가 종료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 보았어요. 이제 저는 뉴스나 정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 국민을 위한 결정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을 위한 쇼일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전기요금, 패통탄 총리의 결정,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협력을 뿌리치고 총리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태국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 실패로 인해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내세운 정책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이 한국에 도움을 뿌리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태국은 최고급 의료기기와 의료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태국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넬리 카터입니다. 미국 동부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의료정책을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여러 나라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비교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캠퍼스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학생들로 채워지고 로버트 킹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저명한 학자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의 의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며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평균 수명의 증가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약 31세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72세요. 누군가 뒤에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항생제의 발견, 백신의 개발, 수술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죠. 의료기술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어요.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도 생겨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죠. 그러다 교수님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강의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 자신의 답에 확신이 없는 듯했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나라를 떠올려 보았지만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죠? 제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미국은 분명 선진국이고 많은 의료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수술 성공률이나 의료기기 기술력으로 따지면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 아니면 스위스?
일본. 각 나라마다 특화된 의료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딱 한 나라를 꼽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실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희영이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의료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만 배우다 보니 다른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희영 씨,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희영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의료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 AI 진단 기술, 바이오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이미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고,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볼 주제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의료 강국의 이야기죠. 저는 노트북에 한국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국이라고 적으며 이번 강의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서울에 위치한 거대한 병원 단지의 항공사진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의료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죠. 특히 수술 성공률, 의료 로봇 기술, AI 기반 진단 시스템 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다빈치 로봇 수술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병원에서는 이 최첨단 로봇 기술을 이용해 고난이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전 세계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들 중 하나예요. 화면에는 외과 의사가 로봇팔을 조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정밀함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로봇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성이 높고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로봇 수술은 인간의 손떨림을 제거하고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환자의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르며 합병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중 하나예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컴퓨터 화면 위에 표시된 의료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AI 진단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초기 단계의 암세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희영이 손을 들고 보충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은 위암 조기 발견에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깨끗한 수술실 사진이 등장했어요. 마지막으로 무균 수술실 시스템입니다. 한국 병원들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실의 위생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수술 후 감염률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자들의 국적입니다.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태국인이었어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태국에서 온 환자 수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았어요. 2022년부터는 그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죠. 의료 관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지만 특정 질병이나 고난도 수술의 경우 한국의 의료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희영이 또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이모도 의사신데 태국에서 온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신다고 해요. 특히 암 환자나 심장 질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국의 수술 성공률이 자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간 의료 협력의 중요성이죠. 한국은 과거부터 태국과 의료 협력을 맺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리우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현재도 한국과 태국은 의료 협력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더 알고 싶었지만 교수님은 이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의 문제입니다. 한 국가가 의료기술에서 앞서가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협력할까요? 아니면 경쟁할까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료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방콕 시내 모습과 대형 병원 건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태국의 의료 시스템 발전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노트북을 3페이지로 넘기고 태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태국은 한국과 의료 협력을 맺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양국은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한국의 지원으로 태국의 의료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했고 태국인들은 고품질 한국산 백신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과 태국 의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한국에서 수입된 의료 장비들, 그리고 한국의 기술로 지어진 태국의 현대식 병원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은 태국에 단순히 의료기기만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의사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죠. 이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서 한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것도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태국의 행보는 달라졌습니다. 2024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한국을 버리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크가 뒤에서 물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명확했죠.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총리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태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정치적으로도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역시 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화면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방콕을 방문하는 장면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런 결정에는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태국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죠. 희영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한국은 계속해서 협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의 방향이 확고했고, 결국 많은 한국 의료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의 병원에 설치된 중국산 의료 장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산 의료기기 대신 중국과 러시아 제품을 대거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한국산 MRI 장비고 다른 하나는 중국산 MRI 장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능과 신뢰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의료기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확도와 내구성 면에서 한국산 제품에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많은 태국 의사들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의사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의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태국의 많은 병원들은 새로운 장비에 적응해야 했고, 일부 의사들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 내 의료기기 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태국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답은 안타깝게도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응급실이 환자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와 대기실에까지 넘쳐나 있었고, 의료진들은 지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년 말부터 태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독감 바이러스는 특히 H3N2 변종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독감은 매년 있는 질병인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독감은 태국에서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예년과 달랐어요.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이었죠. 화면에는 태국 전역의 독감 감염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거의 모든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산 백신과 의료 장비 덕분에 감염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태국에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했고 정확한 진단 키트도 제공했죠.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끊긴 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백신 부족 문제입니다. 태국 내 백신 공급망이 붕괴되며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백신은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는 품질 문제로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긴 줄을 서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태국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둘째, 진단 오류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한국산보다 떨어져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고 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은 두 개의 진단 결과를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같은 환자의 검체를 한국산과 중국산 키트로 각각 검사한 결과였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셋째, 의료 시스템 혼란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의료진들은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치료해야 했어요. 일부 러시아산 의료기기는 사용 중 고장이 잦았고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위생관리 문제였습니다. 태국 병원들은 청결 유지가 어려워졌고 2차 감염이 속출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던 첨단 소독 시스템과 무균 수술실 기술이 없어지면서 병원 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감염 예방이 철저하죠.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방송사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병원 복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실책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제공한 의료 기술과 백신 덕분에 태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결과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SNS에 올라온 화난 시민들의 댓글이 보였어요. 우리는 왜 한국과 협력을 끊었는가? 왜 중국과 러시아에 싸구려 의료기기를 선택했는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정치적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결국 태국 국민들은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가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태국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이죠.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이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의 범죄 행위 때문에 비자 발급 과정도 더 까다로워졌죠. 화면에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 서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째, 한국 병원의 예약이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태국과 한국 병원 간의 공식 협력 체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직접 예약해야 했죠. 게다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고요. 결국 입국 심사에서 탈락하는 태국인이 급증했어요. 의료 관광 목적이라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죠. 결국 많은 태국 국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TV 뉴스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독감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총리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 태국 의료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외교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한국과의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의료 외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죠. 정치적 이유로 의료 협력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깊이 생각했어요. 국제의료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의료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기술이나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이에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미래에 제가 이런 국제의료 협력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강의는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를 뿌리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은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